집값 솔직히 한 50%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결혼도 하고 좀 애도 낳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예. 교수님, 집값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집은 대부분 이제 우상향을 해왔으니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점심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하는 그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그걸 생각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50% 떨어지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50% 떨어진 사례는 없고요. IMF 때 그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을 때가 한 30%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걸 기대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강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 3억에 살 수 있는 집 수도권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도 2, 3억짜리 빌라들은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사시려고 하면 안 사시잖아요. 왜 안 살 거야?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네. 전부 투기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저와 상담해도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실거주 생각하시고 사시느냐 아니면 투자 생각하시느냐 이런 거의 99%가 다 실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끝에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5년 후에 오를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네. 이게 대부분 다 투자예요. 집은 아니 당연하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오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좋은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자유롭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얽매이시지 말고요. 돈을 추구하세요. 추구하시는 게 좋아요. 실거주 집임에도 불구하고 5년 뒤에 오를까? 항상 이제 부동산 플랫폼 들어가서 가격이 올랐는지 그렇죠. 보고 있고 예. 내가 살고 싶은 그 지역의 그 아파트는 비싸서 못 삽니다. 네. 그게 아마 공통이지 않을까요? 저희 때도 대부분 그랬어요. 자꾸 이제 저희 때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똑같아요. 네, 저희 때도 살고 싶은 지역은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을 처음부터 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디를 샀어요? 일기 신도시 샀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들. 지금 한 20, 30대 분이다. 그러면 네.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 역사를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20년 후에 서울에 강남만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남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 사시는 거는 네. 저희들도 다 뭐 일기 신도시 사고 저 외곽에 사서 출퇴근했죠. 네. 아니 출퇴근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멀리 가기 싫고 네. 좋은 데 살고 싶고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남을 쳐다보면서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고 욕하는 거는 본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집 중에서 그나마 오를 수 있는 데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갈아타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서울 외곽 중에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지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네, 그렇죠. 서울하고의 접근성, 서울 중에서도 사실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의 도심이라는 게 3도심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 강남인데 네. 강남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분당선이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데요. 신분당선 중에 보면 용인수지에 뭐 성복역이라든지 이런 네.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면 돼요. 그런 데는 역 주변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 중에 아주 저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돼요.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곽 지역에 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매가 많은 데 중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매가 많은 데도 있고 원래 안 좋아서 안 오는 데도 있고 그 보는 눈을 고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눈을 낮춰가지고 판단하시더라도 그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오르겠죠. 네, 오르면 그때 파셔가지고 가시든지 지금까지 또 저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다 모았죠. 합쳐가지고 더 좋은 데 가시고 이렇게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약간 광역시나 예. 중심부로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도심은 있고요. 네. 우리가 뭐 도심이라 그러니까 광화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집값이 제일 높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뭐 대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성구. 그죠? 부산 또 해운대구 이렇게 딱 정해진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보셔야 되고 서울은 이제 도심이 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 7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잠실이나 용산은 7광역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거의 10개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뭐 서울의 인구가 빠졌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얼마 되지는 않고요. 네.
계속 인구가 느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경기도로 가더라도 출퇴근은 어디로 합니까? 대부분 다 서울에서 해요. 맞아요. 서울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방은 한 군데예요. 광역시는 한 군데만 살아남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한 군데가 어딘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르셔야 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부동산은 시기를 잘 타야 된다. 예. 뭐 사이클 이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 왔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라고 봐요. 항상 제가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물도 많고 집주인하고 협상도 잘 되고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정책, 그다음 외부적인 경기라든지 금융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괜찮죠. 왜냐하면 하반기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금융 상황도 좋아지고 그죠? 네. 수급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질 거고요. 그 안 좋아진다는 말은 이제 공급이 적어진다는 적어진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지금 1월까지 집계는 거의 끝났고요. 전년 1월보다 훨씬 늘었고요. 2월까지는 이제 조금 남았지만 거의 집계가 끝났어요. 그게 1월보다도 또 늘어났고요. 전년 동월에 비한다 그러면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권에서도. 거래가 늘고 그 다음에 지표 같은 것 중에 최근에는 이제 송파구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원래 이제 제일 먼저 오르는 지역이나 단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강남 재건축부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 강남 재건축이 전세가율이 낮아요. 이게 한 10억이면 전세가 1, 2억, 뭐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사는 게 불편해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엄마 아파트는 아마 20억, 30억 해도 한 7억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전세가.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게 빨리 움직이기 힘들어요. 네. 예,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지가 많거든요.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라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5,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1,000세대 아파트에 10개, 20개가 매매될까 말까요, 1년. 이 가격대를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0건인가 매매가 거래됐어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센츠도 한 200건 거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송파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송파가 지금 4주 연속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플러스 폭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 시그널들은 되게 좋아요. 이게 뭔가 다 오른다고 하는데 뭔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내 집만 안 오르는 것 같은, 내가 보고 네. 있는 지역만 안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거든요, 교수님. 제가 사는 데가 마곡인데요. 마곡이 대표적인 이제 직주 근접입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직장이 많은 곳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이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직장이 되게 많아요. 예, 가산 디지털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고 전부가 가면 보글보글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를 직주 근접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고급 일자리 이렇게 이제 요약하시면 되는데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핵심적인 게 일단 그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고급 일자리 몰려 있어야 돼요. 클러스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바이오, 뭐 송도와 바이오. 근데 송도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계속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을 하고 있다는 말은 계속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안착이 되면 저는 송도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다음 뭐 말씀드렸던 마곡, 판교.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클러스터로 해서 판교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그죠? 아니면 게임, 뭐 이런 산업들로 클러스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의 산업들. 이런 걸로 이제 클러스터화 돼 있는 데가 좋고요. 서울은 핵심이 3도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네. 그 3도심이 사실은 직주 근접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동탄 같은 경우도 교수님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동탄은 뭐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는 도시니까요. 동탄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동탄이 어디가 살아남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탄은 굉장히 넓어요. 원래 동탄이 1동탄이 있고 2동탄이 있어요. 그렇죠. 예, 1동탄은 사실은 지금 동탄역에서도 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동탄역 주변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이유가 물론 삼성전자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강남과의 접근성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데냐. 그게 멀거든요. 동탄이 멀지만 사실은 GTX를 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들은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동탄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단 신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사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왜 네. 그러냐 그러면 이거 서울에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서울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신축 쪽의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 있을 거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 상담을 해보면 네. 우리 때는 한 10년대도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5년만 넘어가면 신축이라고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는 말이죠. 그 새 아파트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컸었는데요. 그 건축물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나 압구정동 아파트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반포에 새로 이제 해가지고 입주하는 아파트를 가보시면요. 네. 뭐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걸로 신축과 이제 구축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신축이 계속 공급되기가 지금 당분간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평도 커요. 예. 대형 평형수보다 예, 대형 평형이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도 짓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방은 대형 평형이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싸니까. 네. 예, 근데 서울은 유지되기 힘들어요. 평당 1억 하는데 무슨 40평, 50평에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0평이 저는 국민평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네. 20평보다 더 작은 평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평형이 전용이 5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네. 방 2개, 화장실 하나. 아파트예요. 네. 이런 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아하. 예. 교수님이 입지를 이제 뭔가 보실 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도 쓰고 했는데요. 네. 집주 근접, 그 일자리, 미래의 고급 일자리를 중심으로 찾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마곡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학군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마곡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목동으로 떠나요. 이사를 가시죠. 예, 이사를 가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좋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자체 내 학군을 형성하게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GTX가 내 쪽으로 뚫리라고 계속 그 데모도 하고, 그죠? 네. 우리가 보면 교통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GTX 만드는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GTX는 왜 만드느냐 그러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내가 서울 도심이면 일자리도 많고 GTX도 걱정 안 해도 돼. 왜? 뚫리더라도 내 쪽으로 올 거라고요. 오게 도심에 되니까.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일자리를 보셔야 돼요. 일자리를. 고급 일자리를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죠? 고급 일자리가 있으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데 그죠? 네. 예, 이런 데들을 고르시면 전혀 나중에 문제 없겠죠. 부동산 시장 상황을 30년간 봐오셨어요. 예.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간을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자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별로 이제 그 뭐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 상품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해봤는데요. 제가 해본 부동산 상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상가예요. 상가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상품이 아니에요. 상가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업종으로 어떤 영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업종이 정해져 있는 상가들도 있어요. 구분 소유 업종 지정을 해서 하는 상가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가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손해 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는 사서 안 오르면 안 팔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상관이 되니까. 없는데 상가는 제로가 돼요. 내가 3억에 샀는데 나중에 제로가 돼요. 이게 돈을 붙여줘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가 안 되면 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어차피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상가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장사를 들어오셔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와서 망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망하고 나가요. 그래서 잘 알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하시고 뭐 어떤 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 저는 아파트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오피스텔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오피스텔 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 공세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 월세 사는 분들하고 전세 사는 분들은 차이가 커요. 전세 사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고쳐서 써요. 보일러가 터지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전화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월세 사는 분들은 TV가 안 나와도 전화해요. 왜냐하면 이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맞아요. 상품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예,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 필요하면 그죠? 예,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걸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0년간 부동산 시장 봐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더라. 뭔가 어떤 한 줄 메시지라고 할까요? 어떤 좀 조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걸 사라. 안 좋았을 때는 가장 좋은 상품을 사라. 이를테면 내가 투자하는 데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투자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익성, 황금성, 그다음 안정성. 요 세 가지가 투자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부동산은 괜찮은 편이에요. 대부분 수익성만 생각하고 황금성을 생각 안 해요. 근데 파는 게 중요해요. 사는 건 기술인데요. 파는 건 예술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다. 네. 근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시겠죠. 그죠? 네. 발전 가능성도 없는데 샀다고 사는 건 전혀 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닌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판교 같은 경우도 전형적이에요. 10년 전에는 대부분 미분양이었어요. 거기도. 잘 될 거라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서 뭐 층 좋고 향 좋고 그죠?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팔고 이제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황금성이 되게 중요해요. 황금성이라는 거는 그 원하는 가격에 그죠?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네. 능력인데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반값에 팔면 금방 나가요. 근데 내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황금성이 좋은 거를 사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녀석인지를 계속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엑셀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저는 아직도 해요. 여러분이 살만한 아파트들을 3개 또는 뭐 내가 많이 고르고 싶다 그러면 10개 정도, 네. 한 100개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가격대를 트래킹 못해요. 체킹할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한 3개나 5개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내가 살 아파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죠? 체킹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조언을 남기시다 보면은 사실상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누군가 다 의견들이니까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젊은이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수님? 회사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럼 내 회사가 한 번이라도 홍보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분 중에 오대방에 와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러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뭐 저는 이제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닌데요. 그냥 시장주의자예요. 제가 첫 직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장의 규제 같은 건 없어야 되고 시장이 굉장히 그 자유롭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필요하면 정부에서 개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안 좋아요. 거의 사회주의 국가의 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강남 지역에 좀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는데요. 네. 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규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는 없어요. 이런 나라. 어쨌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 중에 그게 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출연을 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저는 30년 넘게 그냥 월급을 쭉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벤처 엑짓을 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접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동산 애널리스트 비슷한 분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나가서. 그런데 아닌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유튜브 채널을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야기, 과격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다니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즘 부동산 집값 다시 좀 오를 것이다, 아니다,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예.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상승기 중에 조정기인데요. 그 조정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하락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 하락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락기가 되기 위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락기를 가지는 특성이 거의 없어요. 하락기가 되면 거래가 늘어납니다. 연배되시는 분들은 IMF 때 겪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 금융위기 때 그 두 번 정도를 겪으셨을 건데요. 그때도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거래가 확 늘었고요. 네. 그리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거래가 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이 급매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 중개사업소에 가보시면 네. 급매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절벽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뭐 나라가 망하고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20, 30% 떨어진 가격으로 다 내놓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매도자분들 생각은 곧 회복되겠지라는 판단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급매가 이제 간간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는 더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네. 올해 분양가보다 내년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분양가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건 이제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시장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맞춰질 예, 거니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물가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집값만 떨어질 거다고 판단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이건 지금 상승기의 조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다. 상승기 때 한 번씩 조정기가 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랐죠. 우리 7배가 올랐어요. 그 조정기가 안 온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 조정기가 지금 대부분 끝나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즘에 그 뭐 PF 문제도 있고요. 예. 분양가가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비싸다, 예. 너무 높다라는 예. 생각에 이게 분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건설사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 미분양이 예.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대부분 지방이고요. 예, 수도권 쪽은 그런 상황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분양가가 기존 매매가보다 낮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분양가는 매매가보다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3년 후에 매매가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를 따지고 본다면 지금 현재 분양하는 분양 물건은 대부분이 매매가보다 10% 정도 높은 게 정상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통계를 쭉 내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러냐? 그건 분양가 상한제의 폐해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하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 싼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분양가는 매매가보다 한 10% 정도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원가 상승 요인이에요. 네. 그 우리가 뭐 전쟁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유통망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이 너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분양가를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낮추고 싶은데 낮출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년 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원가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적인 요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양가는요, 교수님?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나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소득 증가율 수준에서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예전 아파트를 짓는 것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짓는 게 규제가 더 심해졌어요. 이제 층간소음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뭐냐 그러면 분양가 상승 요인이에요. 네. 분양가 상승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소비자에 맞춘 가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혁신이 일어나겠죠. 뭐 공법에 혁신이 일어나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해외를 보면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공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공법에 혁신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분양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단기간에는 이제 그걸 도입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오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한 모든 거예요. 건설회사한테만 남지 않는데도 사업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사업을. 그렇죠.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수주한 사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가 더 오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 떨어뜨릴 거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상승기에 조정기, 그러니까 약간 강보합 상황인 어떤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급격하게 어떤 반등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런 보합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금리가 상당 그 시장을 지배하는 큰 요인이고요. 0.5에서 기준금리를 3.5% 올렸잖아요. 네. 7배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이 정도 버티는 거는 거의 저는 기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0.5에서 3.5를 올렸는데 시장이 뭐 한 20, 30% 정도 조정을 받고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선 강남에 있는 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이런 조정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강보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약보합인 상태라고 보시면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기 거의 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그 변수 중에 부동산 시장의 내부적인 변수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외부적인 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내부적인 변수는 수급 상황과 정책이에요. 그 두 가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킬 요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시가를 아예 폐지하겠다 현실화를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듯이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급 상황도 공급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10,000세대, 20,000세대 정도밖에 입주를 안 하니까요. 연 평균이 한 50,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은 아주 좋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금리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가 원래 저희가 한 30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금리는 되게 싼 거예요. 30년을 통틀어 봤을 우리가 때는. 예, 저는 이제 한 30년을 이 시장을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즉 노무현 정부 때는 기준금리가 마지막에는 한 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1.5%가 더 높았었죠. 네. 그래도 집을 엄청나게 샀을 때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두고 본다 그러면 그 주택 수요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금리죠. 네. 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예요. 경기 침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변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는 할 거예요. 미국 연준도 올해 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이걸 이야기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내리겠죠 어느 순간. 물론 그게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서 0.25%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금리 인하가 어쨌든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 경기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출입니다. 근데 수출 증가율이 7월이 바닥이었고요, 작년. 10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외부적 변수도 안 좋긴 한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모든 변수들이 사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어요.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고 금리 인하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0.25%가 이제 베이비 스텝인데요. 0.2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부동산 시장은 심리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리적 요인들에 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 자체가 지금은 하락으로 가느냐 그 유지가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으로 간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상당히 시장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0.25%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얼마 떨어지겠어요? 그죠? 얼마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출금리가 선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대출금리가 지금 한 3%대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물론 뭐 가시면 5% 이야기할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심리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상승기 때는 루머에 올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한다더라 이러면 올라요. 가격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락기나 조정기 때는 눈에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왜 관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떨어진다는데 뭐 연준에서는 계속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야지 움직여요. 조정기 때는 이게 실제로 실현이 돼야 돼요. 실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루머성 뭐 6월에 떨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잘. 근데 이게 이제 탁 진짜로 떨어지는 방향성이 딱 바뀌면 가격은 오를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전에부터 계속 좋은 시그널들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뭐냐? 그때는 바닥이 아니에요. 이제는. 금리 인하는 더 할 거예요. 이게 1, 2%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전문가분들이 중금리로 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요. 2, 3%대 정도 수준에서 아마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갈 건데요. 그때 되면 사실은 늦어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올랐을 거고요. 그때 되면 못 사실 거예요. 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한 몇 달 전에는 그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택하는데 계속 머뭇거릴게요. 이게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좋은 매물도 없어요. 네. 지금은 매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가격 협상을 안 해줘요. 지금은 좋은 매물에 집주인들한테 깎아달라고 그래도 깎아줘. 그럴 때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다 너무 좋게만 예, 예. 전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예.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거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더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정말 다 긍정적으로만 올까? 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드네요. 시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PF라는 거는 생산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만드는 쪽에서 일어나는 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PF 구조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PF라는 게 시행사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나라 시공사가 이렇게 큰데요. 외국에는 시공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행사가 크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 이런 분들이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회사를 하고 일본에도 모리빌딩 이런 회사들이 연 매출이 뭐 10조씩 이렇게 돼요. 시행사가 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작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죠. 시공사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네. 많죠. 네. 예, 그래서 이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지금은 PF를 하는 방식인데요. 외국엔 반대예요. 시행사가 그냥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금융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PF 부실이 우리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생산 쪽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라고 하죠. 네. 그래서 분양보증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는 지어줘요. 다른 시공사를 해서. 그래서 입주를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 늦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냥 다 짓기는 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물론 분위기는 안 좋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은행권보다는 저축은행에서 하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은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는 PF의 브릿지론이 문제. 이게 뭐 그 대출 이자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무너지면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타격을 받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본다 그러면 이 PF 부실이 금융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그거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큰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는 안 좋고 그죠? 네. 예, 그리고 뭐 저축은행 같은 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사 중단된 아파트들이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대부분 공사비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PF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분양을 하면 한 3년 내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자꾸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사한테 더 달라고 하든 아니면 서울은 이제 대부분 어디니 조합이죠. 예,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다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사가 느려지고 뭐 이런 문제지. 중단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허그에서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 지어줘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부실한 건설사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계속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그냥 맞아야 될 예. 부분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건 뭐 동의하시나요? 해외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해서 건설사 문제 있으면 속아내야죠. 대신에 되는 사업장과 안 되는 사업장을 빨리 정부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 금융권에서 계속 그냥 연장만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명확하게 평가해서 정부에서 이걸 좀 개입을 해서 빨리 정리할 사업장은 그저 정리하고 안 되면 뭐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LH 같은 데서 뭐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인수해서 그죠. 다시 뭐 임대 아파트로 푼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 사업장별로
판별을 좀 빨리 좀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제가 볼 때 좀 안타깝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매물은 많이 있어요. 예. 매물은 많으나 아까 얘기해 예. 주신 게 금매물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왜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안 깎이니까 팽팽하게 이렇게 줄다리기 느낌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어쩌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이거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벌어진 폭이 크진 않아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20억 뭐 이런 중반대의 아파트들인데요. 그런 아파트 30평대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도 뭐 1억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싸다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많지가 않은 거죠. 그 매물들이. 근데 우리가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거는 전혀 이제 그런 통계도 없고요. 매물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22년 말과 23년 초예요. 그때가 가장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요. 그때가 매물이 많이 늘어났느냐? 아니에요. 그때 매물이 가장 적었어요. 왜 그러냐? 내놔도 안 팔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거. 그래서 매물이 그때는 서울이 아마 10,000 매물, 20,000 매물 정도. 지금 아마 8만 건이 넘어갔다고 최근에 아실에서 뭐 해가지고 발표했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00건, 20,000건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오히려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팔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거든요. 그 최근에 또 거래가 조금 늘었잖아요. 그런 통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조금 늘면 또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매물이 적었을 때 가격이 올랐어야죠. 그래서 이거와의 매물과의 상관성 자체를 증명하는 뭐 뭔가 연구도 없고요. 통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매물량이 쌓여 있다. 저는 이제 불인이다 보니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팔려는 마음으로 분명히 내놓은 걸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선호 지역에는 급매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자, 집주인분들이 팔릴 수 있는 가격에 내놓으면 팔려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잠실에 있는 엘리트라고 아주 5,000세대씩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엘스라는 아파트의 30평형대를 20억에 내놓으면 당장 나가요. 지금 23억, 24억에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그 가격대로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갭 차이라는 게 그런 이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팔아야 된다 그러고 정말 지금 급한 사람들, 이를테면 뭐 일시적 이주택자라든지 이런 세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20억에 내놓겠죠. 그런 건 이제 급매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내놓는 분들은 뭐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이런 생각으로 내놓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은 매매로 내놓기도 하고요. 전세로 내놓기도 하고 월세로도 내놔요. 어느 거 하나라도 나가라는 거거든요. 뭐 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매물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매물은 여러분이 매매 매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통계를 좀 들여다보면 이 통계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좀 저는 의미를 찾기를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활비 뭐 이것저것 다 한 200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를 모아서 내가 부동산을 갈 수 있을까? 너무 멀리 있거든요. 뭔가 제 3의 영역 같고 다른 나라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살려고 찾아보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인천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년대 이후 그리고 최소 20평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우리가 갭 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좀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대출을 활용하시면 돼요. 아마 300 버신다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젊은 분이실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보금자리론 같은 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하시면 훨씬 또 좋은 걸 쓸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애를 넣으면 훨씬 더 좋은 걸 쓸 수 있어요. 저리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게만 바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찾아다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그다음부터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찾아다니고 알고 이러면 충분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종잣돈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시려고 가보면 뭐 안 좋은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최소 어떤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그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종잣돈은 모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모아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모으셔야 돼요. 예전에 그때도 집값은 비쌌어요. 네. 지금 이야기하면 다들 헉헉거리지만 2000년 초에 강남이 평당 1000만 원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때도 다 비싸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집을 안 샀었어요. 그런데 2002년, 3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언제나 집값은 비싸요. 우리가 어쨌든 그런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종잣돈을 모아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데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쵸. 예,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선별하셔가지고, 그죠? 예, 좋은 데를 좀 하시고 계속 서울 도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도 하시고, 예, 다니시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초에 강남하고 마포하고 일산의 무슨 동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은 뭐 그 5배, 10배 됐고, 그죠? 마포는 그나마 조금 올랐고, 몰랐죠. 여기는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걸 사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 종잣돈이 좀 적다면 예. 그 외곽에 있는 어떤 금매, 매물 이런 것도 한번 후보로 올려봐도 좋을까요? 좋은 매물은 가능하겠죠. 예, 지금 시기 자체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집을 살려고 덤벼드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매가 있는 데가 있을 거고요. 아니고 정말 안 좋아서 금매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요. 시각을 기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이라든지 또 중개사분들, 그죠? 현장에 있는 그분들한테 여쭤보셔가지고 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만드시는 건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선택합니까? 그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듯이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이제 그에 따르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안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가 금매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떤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기존의 어떤 거래가보다 그래도 한 20% 조금 낮은 그러니까 가격. 최고가 대비해서 한 30% 떨어진 가격이면 금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은 이제 거의 없이 대부분 회복돼 있는데요. 네. 뭐 서울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노도강 중을 항상 빼는데 네. 중랑구라고 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뭐 회복 안 된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이 회복됐고요. 뭐 경기도 같은 데는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한 30%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런 매물들 중에 본인이 판단할 때 괜찮은 매물이다, 괜찮은 지역이다 하면 선택하셔도 큰 문제가 없죠. 돈을 벌고 사회인이 돼서 맞이한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이런 희한한 시장 상황이에요.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예. 하는데 교수님은 오랜 시간 시장에 계셨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불안하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샀어요. 그 참 집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산 친구들이 저희 또래는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내 집 마련은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그냥 했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좀 신경을 쓰고 타이밍이라든지 그죠? 지역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아마 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 이제 동기들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을 하고 집을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채를 사는 거를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지 10채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을 한 채 사는 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물론 이제 그걸 강남에 산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내외의 걸 산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에 뭐 괜찮은 지역을 산다 그러면 네. 사실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집을 사는 데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는 게 좋고요. 집이라는 상품을 투자 상품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집을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죠. 집은 뭐 10년 내에 한번 살까 말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무슨 네. 그 투자 상품처럼 자꾸 이제 주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 집이란 건 어차피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있고요. 생활자산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불안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4월에 있을 총선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오르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가격이 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보니까 뭐 떨어진 적도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어쨌든 지역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바람이 부는 이슈 같은 경우,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뉴타운 하면서 한번 네. 바람이 확 분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변수가 사실은 없어요. 예, 정부에서 그걸 또 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관망세로 많이 돌아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망세로 많이 돌아선 분들이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보면 4월 총선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관망하는 4월 총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달라지겠지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여당에서 집권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근데 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긴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들이 그대로 가겠죠.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이 총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요. 정책적인 이슈는 어쨌든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 뭐 생각을 하겠죠. 관망세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하기 전까지는 뭐 가만히 있자 이러다가 선거 끝나고 좀 있다 보면 액션들이 일어날 수 뭐 있다. 별거 없네 이래가지고 그죠? 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공약의 방향은 좀 대체로 어떤 편인지 궁금해요. 결국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약의 방향은 좀 영향을 미치겠죠? 예, 뭐 GTX는 뭐 계속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뭐 올해 아마 8호선이 별내까지 아마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이제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죠. 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혜택들 이런 것들은 원래 뭐 진행되어 왔던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GTX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C까지는 거의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 DEF를 한다고 하는데 뭐 너무 여기에 저는 휘둘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김포가 최근에 이슈가 많거든요. 네, 그게 뭐 또 서울로 편입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슈가 있는데 그 핵심이 이제 5호선 연장이거든요. 이게 서울에 이제 5호선이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또 굉장히 복잡해, 혼잡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5호선을 연장시키는 건데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연장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그 연장하는 게 언제 끝나냐 그러면 한 10년이 걸려요. 10년. 그 연장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는 그런 뭐 GTX라든지 호재 같은 게 언제 될지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좀 이런데 너무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입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입지면 어차피 뭐 교통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서울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땅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거든요. 네.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계속 올라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고 최근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재건축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네. 근데 평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안양입니다. 안양 이제 동안구인데요. 그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교 신도시 중에 리모델링을 지금 다시 또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그 재건축하는데 공사비 들어가죠. 공사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분담금이 늘어나죠. 네. 거기다 지금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부분은 좀 우리가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 그 연장 같은 사업들은 꽤 이번에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뭘 새로 깐다 이런 거는 전화의 또래 있는 분들은 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2024년에 시장의 방향을, 부동산의 방향을 좀 가늠하고 싶은 직장인 분들, 요 지표만큼은 뭐 뉴스에 나오든 아니면 본인이 좀 찾아보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지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상당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숲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지금은 좀 이제 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 중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단지들이나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라든지 아니면 그 KB 부동산에 보면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50개의 등락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선도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심리 지표 같은 것도 보셔야 돼요. 심리 지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뭐 소비자 동향 조사 이런 건데요. 그 KBS는 수급 지수라고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시장 방향 같은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네.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는 전세를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임대차법이 통과된 게 2020년이에요. 2020년 7월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24년 7월이 되면 4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쓴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매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년이나 1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렸겠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는 괜찮거든요.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올해 부동산을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부동산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도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승기하고 뭐 조정기 때 투자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역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상승기 때 투자할 때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가격이. 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사신 분하고 18년에 사신 분은 거의 더블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조정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매물이 뭐 그러니까 매물을 고르셔야 돼요. 좋은 매물을 고르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뭐 타이밍 자체가 언제든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이 있으시면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좋은 매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가 대비 한 30% 떨어진 데서 또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죠? 이런 매물들이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 매물들이 보면 좋은 층, 좋은 향들을 다 고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하고도 여러분들 협상을 해보면 깎아줍니다, 요즘은. 꼭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매물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하셨듯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럴 때면 뭐 단지 같은 것도 몇 개 정하셔가지고 그죠?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체크 같은 것도 꼭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락기나 조정기가 되면 사실은 서울을 사는 게 좋아요. 상승기 때는 우리가 상승기를 아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이번 상승기는 2013년 8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2017년 말에도 서울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건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야지 겨우 알까 말까거든요. 네. 그때도 사면 되나 마냐 이런 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17년에 사셨더라도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지방을 사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오른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지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내려가 보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좋고 하락기나 조정기 때는 서울을 사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하락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금리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러면 하락률이 거의 비슷해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그렇죠. 하락률은 비슷해요. 한 30% 떨어졌다 이러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한 15억이다 그러면 30% 떨어지면 한 4억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지방은 아직도 한 3억,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많아요. 맞아요. 떨어져봤자 1억 떨어질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같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서울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정기나 하락기 때는 서울을 사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희 우대방에도 대구라든지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사세요. 왜냐하면 대구나 부산은 지금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잘 고르시면 좋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월부 TV 시청자분들
처음 이렇게 만나 뵀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 말씀 좀 남겨주시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좋은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르거든요. 제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금융 쪽도 하는데요. 주식을 하긴 하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사서 그냥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분들이 뭐 많이 보신다 그러면 네. 우리 때는 집 한 채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해보면 그냥 그 좋은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는 개념의 투자를 하시면 네. 전혀 실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